우리가 149쪽 알참인가요? 네. 자, 한문으로 읽어봅시다. 기자분리, 고자불행, 자현자라고 읽을 수 있고 자견자, 자현자 주석이 있어요. 자견자 불명, 자시자 불창, 자벌자 무공, 자근자 부장, 기어도야 왈 여식 최행, 무롭 오직 고유도자 부처. 봅시다. 우선 기자분리라고 하는 것을 하상공주가 좀 독특하게 줄을 내고 있어요. 나아갈 경우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줄을 내고 있는데 나아갈이 그래서 공명과 주에서 나와요. 탐모 공명 명이 취공영이라고 해서 공명과 권세를 향해 나아갈 경우 도를 행하려는데 자신을 올바로 세울 수가 없다. 분리. 근데 이건 일반적인 주, 왕필주라든지 그런 데는 되게 어떤 식으로 했냐? 요 하상공주가 조금 독특한 주를 낸 것이에요. 여기도 기라고 하는 글자는 발돋움한다는 뜻이에요. 발돋움을 하고서는 오래 못 산다. 그렇죠? 발돋움하고 오래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뜻으로 많이 봐요. 발돋움에서 억지. 발돋움이라는 건 가지껏 있는 힘을 다해서 바로 까치발 세우고 있는 거지? 그럼 립자에서 오래 못 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지로 발돋움하는 건 오래 못 쓴다. 그런데 이 하상공주는 독특하게 그 공명이라든지 탐하는 사람은 제대로 도에 설 수가 없다. 이 주도 재미있는 주가 됩니다. 과자분립이라고 고, 과 이렇게 있는데 이건 사타구니 사타구니 과예요. 그래서 크게 발걸음을 억지로 콕 벌려가지고 자, 여러분 걸어갈 때 발을 가지껏 째지듯 하고서 걸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발을 걷는다는 건 자기 요만큼 해야지 쫙 벌리고서 그 다음에 다음 걸음 못 떼어놓죠? 그렇게 줄을 내요. 다리를 쫙 있는 것 벌려가지고 사타구니를 있는 대로 벌려가지고는 갈아갈 수가 없다. 근데 요것도 하상공주가 좀 독특한 거예요. 남을 타고 넘어가면은 남들과 함께 못 간다. 이렇게 줄을 냈어요. 요건 하상공주의 독특한 주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거. 그리고 의미가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견자 불명. 이것도 사실은 여기 하상공주에서 그 견자를 현이라고 읽을 때 이 성이 달라요. 견은 현이라고 읽을 때가 있고 견이라고 읽을 때가 있어요. 견이라고 읽을 때는 본가라고 있고 현이라고 읽을 때는 그 드러낼 현자가 드러낼 현이라고 음을. 그런데 사실은 하상공주도 보통은 견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현이라고 읽었다면 현 이렇게 줄을 달았을 건데 줄을 안 다른 거 보면 그냥 이것도 견이라고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이 번역한 분은 이걸 현이라고 보야 옳다고 해서 드러낸다 라고 읽었어요. 왜냐하면 자견기 형용이위호. 그래서 자견기 형용을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그것을 좋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현이라고 드러낸다라고 본 건데 이걸 하상공주가 현이라는 줄을 안 달았다면 볼견이라고 보는 게 좋겠고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서 그것을 이쁘게 본다. 지 모습을. 자, 여러분들 사실 자기 모습이 제일 이쁜 거 알아요? 사실 제일 이뻐요. 자기 모습은 왜 이쁘냐? 자기가 평생 계속 행동해왔던 습성과 업식이 요 용모에 드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사실 제일 친숙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제일 끌리는 게 그 모습. 구렁이가 제 몸추듯 한다는 말 알아요? 구렁이가 제 몸추듯 한다. 구렁이는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구렁이는 구렁이 업식이 있어서 그 구렁이 몸을 받아. 구렁이가 보기에는 지 몸이 제일 좋대. 왜? 쭉 깔고서 배 깔고 다니니까 넘어질 일도 없고 너무 좋아. 지 습성하고 딱 맞아. 구렁이 입장에서 인간을 보면 얼마나 위태롭겠어. 두 발로 떼떡떼떡 다니다 넘어지기도 좋고 그런데 구렁이가 자기가 좋지. 그건 무슨 구렁이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자기 업식에 맞는 몸을 갖게 된다는 거야. 아니, 왜 그렇잖아요. 윤회를 뭐, 엄나대왕이 뭐, 너 저놈 뭘로 만들어? 이렇게 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발달된 윤회설에 의하면 업식 찾아간다는 거거든. 아, 파리는 구린내 나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응?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죽고 나면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식만 남는데, 업식만 나면 우리는 지금 감각기관에 또렷이 있으니까 요건 저거 뭐 이거 다 보지만은 업식만 나오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불교에서는 뭐라 사람이 꿈을 꿀 때 눈으로 안 봐도 느끼죠. 아, 여기 훌륭한 곳이라고 기분 좋은 꿈을 꿀 때는 거기가 기분 좋게 느끼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업식만 딱 남게 되면 눈은 없으니까 또렷하게 분별을 못해. 그러나 꿈꾸듯이 느낀대요. 자기 성향하고 딱 맞는 근처에 가면 너무 기분이 좋대. 너무 기분이 좋대. 그래서 아, 여기 가장 좋은 세상이구나 하고 꾹 눌러앉으면 거기 태어난다는 거야. 그 우스갯소리로 좀 욕 같지만 평생 개같이 살았어. 개같이 살았어. 근데 딱 업식만 나왔어. 근데 개집 옆을 지나려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자기 평생에 쌓아온 버릇하고 딱 맞아. 개집이 분위기가. 거기 꾹 눌러앉으면 이제 개새끼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 자기가 익숙한 것이 가장 맞고 사실은 자기 얼굴이 자기한테 가장 익숙하고도 친숙한 얼굴이에요. 이거 사실은 그래서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 젊은 남녀를 쭉 모아서 자기에게 결혼 상대자의 그걸 볼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얼굴을 골라봐라 하면서 사진을 쫙 보여줍니다. 쫙 보여주고 거기서 찍으라고 하는 거지. 자기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얼굴을.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 사람이 남자면은 여자를 보여준다 하면서 그 사람 얼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성으로 살짝 꾸밀 수가 있잖아요. 뭐 수염자국 없애고 뭐 헤어스타일 이렇게 여성으로 만들고 대부분의 남자는 지 얼굴을 변형한 그 여자 모습을 찍고 대부분의 여자는 여자 그 사람 모습을 살짝 그 남자 주형 만들고 이거 만들고서 여러 사람 속에다 섞어놓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자기 모습을 변형한 그 남자를 찍는 이게 상당히 재밌는 얘기죠. 자기한테 가장 친숙하고 좋은 얼굴 이건 지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현자를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기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그것을 좋다고 여기는 나 이렇게 읽어야 되고 견을 읽으면 지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건 좋게 해야 된다. 나는 견으로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상공주에서 이것을 꼭 현이라고 읽어야 된다면 보통 음이 달라요. 보통은 견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 이렇게 다뤄졌을 것 같은데 하상공주도 이걸 현이라고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지 모습 보면서 거기 심취한 나르시즘 같은 게 지 모습을 좋다고 보면은 그리고 자기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도에 맞다고 지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야. 자기 행실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직이형 모조행 자기의 진정한 모습과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렇게도 아무 문제가 없는 주인데 그 번역자는 이것을 현이라고 읽었습니다. 현이라고 읽어도 안 될 건 없는데 오히려 나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자, 예전에 어떤 그 수행하고 공부를 하는 도량에서 그 스승이 그랬어. 거울 보지 마라. 자꾸 거울 보면서 지 모습을 보고 요게 내야 이렇게 자꾸 이제 마음에 박아넣는 거지. 거울 볼 때마다 이제 지 모습이 제일 좋은 거 같고. 그런데 그 뛰어난 제자 한 분이 있었어. 제자가 네가 그러면 오늘 가서 설법 자리 가서 해라 그랬더니 그 제자가 전 뭐라고 그래? 하루에 한 번 거울 보세요 그랬어. 그럼 스승하고 제자하고 이게 상치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 제자는 어떤 얘기를 한 거냐? 지 모습을 그 얼굴을 하루에 겨울 보면서 그 모습에 빠지지 말고 아 내가 해온 짓이 저렇게 얼굴에 드러났구나라고 반성하면 그건 오히려 괜찮다는 거야. 지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게 좋은 얼굴이네 이러는 그건 집착이 되고 객관적으로 내 모습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내 해온 짓이 얼굴에 저렇게 드러났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보면 얼마든지 거울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두 스승과 제자 사이의 얘기가 달라졌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지 모습을 자꾸 집착을 합니다. 요게 나야, 요게 지
이래서 그걸 경계한 것이라고 봐도 되죠. 여기서는 자기를 자꾸 드러낸다 이런 뜻으로 봤는데 이건 오히려 타산공주를 너무 천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조금 반성해야 됩니다.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참 모습 변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형제간에 또 닮는 거 보면 이상해요. 전에 어릴 때나 그런 때는 나도 닮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오늘 거울 보다 보면 내 모습 속에 동생 모습이 보여.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참 이상해. 그리고 모습이라는 건 사실은 그 상인데 40 먹은 얼굴은 책임져야 된다고 했어. 자기 책임이다. 타고난 얼굴 아니에요. 40쯤 되면은 부모가 준 골상이나 거기에 평생 살아온 게 다 변해서 살붙음이 닳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40 먹은 얼굴은 자기 책임이다라는 말이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얼굴 변하기 쉬워요. 누구 죽일 생각을 한 달만 해보세요. 눈꼬리가 위로 쫙 째지고 확 떨어지지. 변해요. 그러니까 모습 중요해요. 모습에 매달리는 건 정말 안 좋고 그러나 또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시자불창. 자시라는 건 오를 시자. 이게 이 시자가 아니라 이 시자가 중요한 많은 경우에 그 오를 시자. 그 12지심이라고 그러죠. 12지심. 그 맹자에 얘기할 때 사단지심이 뭐예요? 측은지심은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어진 마음의 단초요. 그 다음에 수호지심은 의로운 마음의 단초요. 수호지심은 뭐죠? 자기가 잘못한 걸 부끄러워하고 남이 나쁜 짓 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수호지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예지단.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단초요. 마지막에 12지심. 12지심은 그 지의 단초라고 했어요. 지지단이야. 그때 그 12지심이 이게 옳게. 그러니까 12지심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따지는 마음. 그것은 인간이라면 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단초다라고 했는데 도가적인 분위기는 그거 아니죠. 시비 따지면 오히려 어리석어져. 그거 굉장히 달라요. 불교에서도 그래. 그 신신명 누가 쓴 갑자기 그분이 유명 신신명 지도문안이나 유형간택이라고 했어.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지만 단지 간택 옳다 그러다 이것이야 저것이다 이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는 달라요. 유교는 분명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바탕하고 있고 도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시자는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늘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그 도에서 벌어지는 장애라고 도교는 생각해요. 자시자,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옳아 하는 사람 제대로 그 사람이 올바르게 드러날 수도 없고 남이 또 자꾸 자기 옳다고 하는 사람 남이 가만두나? 아이고 저 녀석은 맨날 지가 옳대. 그러고 자꾸 밟으려고 하죠. 이게 결국은 자기가 옳다고 자기 옳음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도교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게 도교적인 처신법이라는 거죠. 자기가 자꾸 옳다 내세우는 사람 드러날 수가 없다. 무슨 사람이 그 길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자벌자 무공. 이 사람이 이걸 모를 사람 아닌데 주가 이상해. 소위 첩 자벌취 기공, 자벌취 기공미. 이게 벌을 갖다가 가로챈다 그랬어요. 응? 요건 주가 조금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벌자가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가끔가다 이 벌자가 어떻게 쓰이느냐? 자랑할 벌자예요. 이 정벌한다, 벌목한다는 이 벌자가 자랑할 벌자입니다. 논어에 나와요. 맹지반 불법 이런 표현이 논어에 나와요. 맹지반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뒤가 나오느냐? 분이전 책기마왈
비가 뭐야 마부지냐 이런 소리는 몸장이 그런데 분이라는 건 패주한다는 거예요. 원래 군대에서는 전진할 때는 앞장서는 게 공이고 패주할 때는 뒤에서 막는 게 공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지. 네. 그 패주를 하는데 제일 뒤에서 막고 왔어. 뒤에서. 그 용기 있는 거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성으로 패주해서 들어갈 때서야 말을 채찍질하면서 내가 뒤에 서려는 게 아니었고 이놈은 말이 안 나가서 그러면서 말을 채찍질했다. 그러니까 자기 공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때 이 벌자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벌자 스스로 자기 공을 과시하는 자, 자기 공을 자랑하는 자는 무공, 오히려 공을 없앤다. 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줄을 보더라. 소위 첩, 자벌, 취기공미. 이른바 갑자기 자벌, 스스로 자랑하여서 취기공미, 공과 아름다움을 벌치라는 것이, 벌이라는 게 자랑해서, 공미를 자랑해서 취한다면, 즉, 실유고목이냐. 거꾸로 남에게 공을 잃어버린다. 왜 공치사하는 사람 공 잃는다는 거 똑같아요. 왜? 뭐 그냥 자기가 뭐 잘했다고 하면 남들이 흔쾌하게 아유 참 훌륭히 하고 인정하는 걸 봤어요? 공 입으로 다 까먹지 공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예요 사실 이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공을 잃어버려요. 공이 없게 된다. 이게 노자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 생각난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공이 없다고. 이 양반은 돈이 엄청 많아. 그런데 한 번도 밥을 안 사. 그러고 얻어먹으면 얼마나 고맙다고 하는지 몰라. 동생 잘 먹었어. 너무 고마워. 그럼 그게 고마우면 자기가 한 번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사. 그런 분도 있어요. 가끔은. 재밌어. 그 얘기가 또 생각나. 어떤 분인데, 그 사람이 보는 눈들이 트이는 경우가 있나 봐요. 연변에서 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수련을 해서. 근데 그 사람도 상당히 뭔가 약간 능력을 얻은 사람 같아요.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쭉 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사람 성격도 알고 운명 비슷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 분을 딱 보더니 아니 선생님은 뭐 그렇게 몸속에 쇠조각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런데 진짜 그분이 스리탄 파편이 몇 개 들었어요. 예전에 스리탄 파편이 제거하는 게 있어요. 그냥 몸속에 쇠조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또 딴 분을 딱 보더니 선생님은 평생 돈 한 푼을 마음 놓고 못 쓰실 분이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돈이 많은데 그랬더니 많으면 뭐에 못 쓰는데 돈이 많은데 이 양반이 그렇게 돈을 못 써. 난 밥 한 끼를 못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막 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가고 상관없는데 왜 공치사를 막 입을 때우는 분들이 있지. 그건 정말 미운 분들이야. 그런데 여기는 자벌 스스로 자랑하게 되면 결국 오히려 지 공을 까먹는다 소리입니다. 자벌기 공미. 네? 요것이 가까운데 이 벌치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가로챈다라고 해석한 게 조금 이상해. 벌자 자체가 자랑한다는 뜻이 있어. 그 자랑한다고 읽으면 가장 무난해요. 과시한다, 자랑한다. 지 공을 과시하는 사람은 결국 남에게서 그 공을 인정 못 받는다. 이런 의미가 더 오히려 자랑스러워. 자긍자 부장, 스스로 자대라고 해서 자기가 훌륭한 그 자긍심이라고 하죠. 자부심, 자긍심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스스로 크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장, 오래 못 간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꾸 자기가 훌륭해 이런 사람은 결국은 남이 작업도 못 간다. 긍지라고 하는 말이 이때 긍지의 이겁니다. 자기 긍지를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자기 긍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긍지를 크게 가지지 않는 사람은 자꾸 긍지를 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이게 긍지라고 생각해. 그런데 진짜 긍지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 소리 안 해요. 남이 자기도 무시하는 것 같잖아. 성질 안 냅니다. 왜? 그 사람 무시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스스로 든든한데 여기에 간장중지만 한 사람이
남이 조금 뭐 갈구면은 사람을 무시해. 무시당할 만하지. 근데 긍지가 간장종지 만한 사람이 자꾸 긍지 내세워요. 진짜 긍지가 큰 사람은 자긍 안 해요. 오히려 남들이 뭐라고 해도 태어나지. 근데 긍지가 작은 사람들은 그냥 간장종지 넘듯이 홀짝홀짝 넘어. 이 자긍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래 못 가. 결국은 우연히 자기 떳떳해. 떳떳하고 긍지가 큰 사람은 절대 조그만 일에 자기 긍지 안 되세요. 겸허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자긍하는 사람은 부자란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런 것들을 쭉 반대되는 결과를 쭉 얘기했어요. 기여도야 왈 여식 최행 그랬어요. 이것은 도에 비유하자면은 자긍자벌지인 주가 그래요. 최는 탐낸다는 뜻이다. 4차 이런 자긍하고 자벌지인을 제 치국지도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은 자부렴 여신록 위탐행. 요것도 요장의 주가 좀 이상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도에 있어서는 여식이라는 건 요 주가 그래요. 부렴 여신록 위탐행. 이런 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읽어야 돼요. 부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는 걸 부렴이라고.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는 거. 부렴이라는 건 세금을 거두는 게 부렴이고, 여록식이라는 건 그걸 통해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둬서 녹식, 봉급을 넉넉하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관리들 봉급 많이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 쥐었자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최행이라고 하는 것은 탐내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최행.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조세를 징수함으로써 복록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다. 고 말하지만 이 아니라 병렬이에요. 부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복록을 넉넉하게 주는 짓과 같고 그런 마찬가지로 탐욕스러운 행실이다. 이렇게 줄을 내는 게 옳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사실은 기여도야 여식 최행은 아주 쉽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상공주가 좀 독특하게 내는데 여식이라는 건 배부른 데 주는 쓸데없는 음식. 그렇죠? 괜히. 최행이라는 건 군더더기 쓸데없이 하는 행동. 최라는 게 말하자면 쓸데없이 덧붙이기. 그러니까 별책부록은 사실 별책부록이 더 재밌다. 그렇죠? 아니 그 군더더기 말하자면 여식 쓸데없이 덧붙는 거 최행 필요 없는 짓 이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 제일 무난한 주가 되는데 하상공주는 이것을 독특하게 세금 많이 거둬서 관리들 봉급 많이 주는 짓하고 탐욕스러운 행동에 불과하니까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줄을 내서 이것이 독특한 하상공주니까 그렇게 또 읽어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물어보지 사물들이 할 때 물이라고 하는 건 물건이란 뜻이 아니라 고문에서는 물자를 사람인자를 물자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물어보지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혹이라는데 혹자의 의미는 크지 않고 있을 자 사람들이 많이 미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도 돼요. 혹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물자가 사람인자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는 물자가 장자의 첫 번째가 소유이고 두 번째 편이 재물론이라는 거 아시죠? 첫 번째가 장자의 첫 번째 편이 소유유 편이고 두 번째 편이 재물론입니다. 근데 요새 요새 말투에 익은 사람은 재물론이니까 무슨 논 하면 유심론, 유물론 하니까 뒤에 붙으니까 재물하는 논이다 이렇게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물론, 유심론, 관정론 그렇게 논자가 뒤에 붙으니까 사실은 재물론은 물론을 제한다. 물론이 구해요. 물론이라는 건 이때 물은 이해한다.
여러 사람들의 주장을 가지런히 한다. 평등하게. 사람들 주장이 많잖아. 이런 주장 저런 주장. 그게 물론이야. 그 사람들이 갖가지 주장을 평등하게 가지런히 해버린다. 누구는 이게 옳다, 이 사람 저게 옳다. 그게 물론이야. 그것을 가지런히 한다. 이게 죄가 동사야. 물론을 가지런히 한다. 이렇게 읽어요. 그때 물이 뭐라고 그러냐? 인이라고 봐. 물어보지라고 할 때도 그때도 물도 그래서 인이라고 봐.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한다. 미워하는 경우가 많다. 물어보지. 그 죄물론 하면 꼭 사람들이 그 죄물하는 논이다. 이렇게 보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물론을 제한다가 일상적인 가장 온당한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건 싫어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앞에 드는 거 같은 거 그런 짓 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자기만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 막 박수치고 오라 하고 싶어요? 자경자 자기 자꾸 내세우는 사람 보기 좋아요? 자기 자꾸 공치사는 사람 보기 좋아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고유도자 그렇죠. 그러니까 날개 도를 지닌 자 정말 도를 아는 사람 도를 지닌 자는 그렇게 처신하지 않는다. 처신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몸을 거기다 쓴다 소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 짓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의 도, 하상공을 통해서 보든 어쨌든 간에 노자의 도는 튀는 도가 아니야. 튀는 도가 아니야. 노자의 도는 우리말로 모난도에 정맞는다. 이것에 그런 짓 하지 말라는데 가까워요. 노자의 도는. 그게 자본주의 사회하고는 사실은 안 맞아. 자본주의 사회는 튀어야 됩니다. 튀어야죠. 안 튀면 안 돼. 여러분도 튀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남들보다는 튀어야지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노자는 안 그래요. 그 튀는 거. 이게 정말 문제야. 이 오랜 그 문명을, 이제 문화를 거치고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는 유불도를 다 겪었어요. 한편으로는 그 도가적인 관념들을 한편에 깔고 있고, 유가적인 관념도 가지고 있고, 불교적인 관념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뒤엉켜 있어서 저 한국 사람처럼 자기 어떤 그 주관적인 가치관을 세우기가 힘든 사람들이 드물어. 참 세계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동양사상 강의, 거기 우리 장영은 그 옷자도 찾아주셨는데 그 아주 중요한 옷자야. 나쁜이라고 한 거, 나전을 나쁜이라고 했어. 좀 그건 완전히 내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목 취하다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거기 동양사상 강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힘든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양 문명 들어오기 전에 첫 번째 쇄국했습니다. 쇄국이라는 것은 차츰차츰 들어오는 걸 가로막은 거예요. 그렇죠? 댐 쌓아서 물 못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 쇄국. 그러니까 면역력이 없어. 쇄국을 딱 해가지고 외국 문화를 딱 닫아버리고 있으니까 조금씩 와서 면역을 겪을 겨를이 없었어. 쇄국하다가 딱 일본 사람들이 지배를 해버렸네. 대원구 시대 지나고 나서. 그럼 우리나라 문화 말살하는 거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입맛에 막 우리나라. 그게 그냥 강제로 독립이 퉁 내면서 미군이 진주하면서 서양 문화를 갖다 쎄리폈잖아. 그건 정말 폭포처럼 부었어요. 그게 그래 아주 건강한 문화냐? 그것도 아니야. 자본주의 가장 저질 문화가 아마 폭포처럼 우리한테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건강한 육체를 가지려면은 소화를 잘 시켜 남의 뭔가를 먹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은 위장이 튼튼해야 돼. 그렇죠? 장기가 튼튼해야 돼. 그래야 새로운 음식을 먹더라도 잘 소화시켜서 자기 거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는 위장이 거의 거덜난 상황. 쇄국에. 그 다음에 일제 문명 말살. 위장이 거덜난 상황에서 폭식을 한 거야. 서양 문화를 그냥 폭식을 해버린 거예요. 와장창. 준비도 없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위장 거덜나고 장기가 형편없어졌는데 폭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에 뻔하지. 막 체하고 설사하고 막 난리가 난 상태. 그 상태가 엄청 심하게 오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상태 가만히 보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뒤죽박죽이야. 아까 우리 오다가 제사 얘기하다가 밥 먹으면 제사 얘기하다 왔거든.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되냐 저렇게 지내야 되냐 서양식 다 들어와 있잖아. 우리나라에 기독교식부터 해가지고 왕창 다 들어와 있잖아. 어떤 게 와요? 이게 아직도 정리 안 되는 거예요. 왕창 혼재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참 괴로운 거야. 근데 우리 민족이 또 머리는 좋아. 사실 머리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뿌리가 깊어. 그러니까 이거 만만한 민족은 또 아니에요. 쉽게. 그러니까 이것을 폭식을 하고 이것을 주체 못하는 세월을 겪으면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그냥 해보려고 용을 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굉장히 각자 용을 써요. 그리고 참 입장별로 다르게 또 용도 많이 써요.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나는 이게 한류로 나왔다고. 한류가 괜히 나왔겠어요. 거기 국조에는 제일 참 이상한 공산주의도 아닌 공산주의가 확 눌러받고, 여기는 가장 저질 자본주의가 확 눌러받아서 민족 상장이 전쟁까지 겪어보니 이게 정말로 사람 미치는 게 된 거죠. 이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참 고생했습니다. 그 고생을 겪으면서 이 단시일 내에 이런 발전을 이룬 나라가 세계 어디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저력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저력인데 그 저력 속에, 그 저력을 발휘하는 것 속에 동서양,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재, 동양서양, 자본주의, 공산주의 온통 그냥 와서 들어서 우리 정신세계를 다 뒤집어놨어요. 그래도 똑똑한 민족이 그걸 겪으면서 한 세기를 용을 써놓으니까요. 이 속에서 별게 다 나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가볍게 겪은 것이 우리는 하나도 가볍게 겪질 않아. 아주 짭조름하게 마신하게 겪어와가지고 아마도 똑같은 사태를 형용해도 우리가 형용하는 거 그들이 형용하는 거 달라요. 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류가 세계에 이렇게 퍼지는 이 가운데는 그런 영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가장 극렬하게, 가장 치열하게 그런 세계의 동서양과 과거와 현재를 겪으면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갈등까지 겪으면서 우리가 그 성장을 이뤘던 원동력들이 그 한류 속에 배어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희망을 가져도 저는 큰 소리인데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도 좋다. 세계에서 새로운 게 일어난다면 있다. 아니 봉 어르신이 꼭 그 얘기를 해서가 아니고 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게 딴 나라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그 수많은 갈등을 여기서 한 번에 겪어요. 그럼 이걸 겪은 우리 민족 속에서 뭔가 세계의 어떤 사상의 어떤 다른 방향들이 이 속에서 나올 법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희망 갖습니다. 이 땅이 정말 요 조그만 땅이 정말 대단한 땅이다. 봉어르신이 그래 우리 민족이 세계를 떨친다는 것도 나는 그런 어떤 아픈 과정을 겪어서 나왔기 때문에 보죠. 갑자기 왜 거기로 갑자기 나가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디다 글도 썼어요. 그래서 사상적인 그 혼란 굉장히 그러니까 도교적인 이런 전통도 가지고 유교적인 전통 그 다음에 불교적인 전통도 얼마나 깊게 깔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세계 어디보다도 다양한 사상의 덩어리들이 이 속에 용트림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사상들이 정리도 안 되고 그 속에서 줏대를 잡아보려고 애쓰고 있는지 한번 잘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도교적인 관점. 분명히 도교적인 관점이 세상의 주류로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류 말하자면 현학이라고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으로
이끌고 간 적은 없어요. 가장 중심이 돼서 이끌고 갔던 건 불교와 도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쭉 있고 조선 500년은 유교가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신라시대도 불교가 강했고 그러나 그 이전에 또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도교적인 관념이 말하자면 화랑도라니 그쪽이라니 그 이전에 무교, 무속적인 것과 더불어서 알게 모르게 유불선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사상에 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도교적인 관념들도 짙게 여러분 정신세계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모난돌이 정맞는다가 맞아요, 틀려요? 모난돌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갈래요? 그래도 튀고 싶어요? 아니면 적절히 안 튀고 그냥 적절히 묻혀서 가고 싶어요? 아직 결론 안 나죠? 어느 때는 어느 게 맞고 어느 때는 이게 맞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게 맞기도 해요. 그 모난돌 튀더라도 밉지 않게 튀어야 돼. 그치? 그래서 이게 조화를 어떻게 갖추느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도교 사상을, 이만 도교, 선하고 이제 도가 연결이 되지만 노자를 읽어보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어떤 생각의 뿌리 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떤 때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행동에 큰 어떤 그 지침을 줄 때가 있단 말이죠. 예. 한 장, 오늘은 한 장 시간이 되니까 한 장 좀 더 읽어나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죠. 유물혼성 선천지생 적해료해 옥립이 불 주행이 불태 가위위 천하무 오부지기명 자지왈도 강이지명활 대활서 서활권 원활반 고도대 천대 지대 왕역대 역중유사대 이왕거길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야. 이 재밌는 구절. 아주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유물혼성, 어떤 물건이 혼돈되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룬다. 이렇게 하상공주의 특징은 혼과 성을 완전히 떼어서 해석한 게 하상공주의 특징입니다. 유물혼성이라는 것을 많은 주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어떤 것이 있는데 또렷하게 나눠지지 않고 카오스적으로 이루어졌다. 혼성을 그렇게 봐요. 카오스 상태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의 근원은 일반적인 왕필주 같은 데서 혼성이라는 말을 혼돈 상태로 있다. 그냥 이렇게 봐요. 그 혼돈 상태, 또렷하게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계물로 나오지 않은 그것이 바로 카오스 상태의 그것이 선천지생, 천지에 앞서서 생겨나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상공주의 특징은 혼과 성을 떼어서 각각 의미를 왜요? 도무 무형 혼돈 이성 만물. 그러니까 무형 혼돈과 이성 만물, 혼을 무형 혼돈으로 하나를 딱 떼어서 해석하고 성을 이성 만물로 따로 떼어서 혼과 성을 각각 의미를 두는 것이 하상공주의 특징이에요. 혼돈돼 있으면서 혼돈돼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만물을 이룬다. 어떤 것인데 뭔가 그게 혼돈돼 있으면서 그 자체로는 혼돈인 것 같은데 그것이 만물을 이룬다. 그래서 혼과 성은 이룬다. 혼은 혼돈돼. 요 두 가지 의미로 또렷하게 떼어서 주석하는 것이 하상공주의 특징인데, 요거 이제 하상공주 하면 딴 것까지 얘기한다면 혼성 자체를 아예 하나의 단어로 봐요. 혼돈된 상태로 있는 것. 그것이 선천지생. 그것이 천지에 앞서서 생겨난다. 이렇게 보고 하상공주는 어떤 것이 혼돈돼 있으면서 모든 만물을 이루는 모체가 되니 이것이 천지의 앞에 생겼다. 뭐 크게 차이는 없어도 하상공주의 특징은 혼과 성을 따로 본다는 점이 하상공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다른 건 아니니까 넘어가더라도 제가 이거 분명히 해둡니다. 요건 뭐냐? 요것이 뭘까요? 혼성.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그 유물, 그것의 상태를 표현하자면 적해료해. 고요하다. 왜? 적해. 요라는 것은 아득하다는 뜻인데, 원래는 아득하요. 여기서는 형체가 없다는 뜻을 봤어요. 아득하다. 적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분별할 때 가장 두 가지 기능이 제일 빨라요. 첫 번째 제일 빠른 게 뭐죠? 눈이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에 귀예요. 제일 둔한 게 뭔지 아세요? 미간입니다. 미간이 제일 둔해요. 그런데 제일 고집스럽게 옛날 거 찾는 게 바로 이게. 이 제일 둔한 대신 제일 고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음식점은 원조가 있잖아. 시각과 관계된 거에 원조 찾습니까? 코도 원조 잘 안 찾아요. 소리나 계속 원조 족발. 왜 그러냐? 이게 제일 둔하면서도 꼭 옛날 맛 찾는 게 입이에요. 어릴 때 맛 찾고. 근데 하여튼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귀와 눈. 그 적이라는 건 귀에 중심을 하고 료는 눈 중심으로 해서 얘기했다고 하산공주는 낸 거예요. 적이라는 건 소리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고요하다. 그 다음에 료다. 무형, 형체가 없다. 고요, 그냥, 근데 뭐 했잖아. 그렇게 딱 나눠내지만 적해료에는 고요하고도 아득하구나.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적해료에 도대체 판별하기가 힘든 거야. 응? 독립이 불개, 그 존재가 홀로 있어. 홀로 딱 써. 홀로 쓴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것에 의존해서 있지 않다. 의존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 독립이 불개, 변하면 불개,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변화가 상도가 있다는 것을 표현했는데 바뀌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독립이 불개. 주행이 불태. 주라는 건 두루. 행이라는 건 작용한다는 거. 두루 작용한다. 두루 작용하면서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 왜 붙이느냐? 두루 여러 군데 퍼져 있으려면 불완전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온갖 것에 다 작용하는데 하나도 불완전한 게 없어. 그게 위태롭지 않다는 건 그 두루 모든 것에 다 작용하면서도 완전한 불태라는 건 흠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없다.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굉장히 갑자기 중간에 그 근원으로 얘기를 해. 이것은 천하의 어미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가히 위천하고 천하의 어미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갑자기 도 얘기가 나오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해요? 오 부지기며 나는 그 이름을 모르겠다. 그래서 자지왈도 자를 붙여서 도라고 부를 뿐이다. 자라는 게 뭔지 뭐예요? 자. 왜 예전에는 다 자가 있었어요. 사람이 이름이 있으면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자로 부르고 보통. 그러고 성인 그 뒤에도 자로 불러요. 말하자면 공자는 이름이 뭐예요? 구. 자는 중리. 그렇죠? 자로라는 제자는 이름은 중유. 이름. 그 다음에 뭐 다 그렇게 자가 있어요. 자를 붙여서. 그러니까 친한 사이에서는 그 자로 많이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름과 자를, 이름이 더 근본적인 거고, 자라는 건 죽을 때까지 그 자를 부르질 않더라고요. 그거 좀 구별, 나도 확실히 못하겠다. 자하고 명으로. 근데 옛날 사람 자 붙인 건 재밌어요. 공자의 자는 정리고, 이름은 구거든. 그러니까 구하고 중리를 붙이면 니구야. 니구. 근데 그 니구는 노나라에 있던 산 이름이야. 니구산. 공자는 니구산하고 연원이 있다는 거지. 뭔가. 중리구자. 그래서 일본 사람, 공자 전기 작가 같은 사람들이 공자는 니구산 무녀의 아들이었다. 니구산 무녀의 아들. 그리고 참 그게 재밌는 게 공자의 아버지 숙량을 60이 훨씬 넘었어요. 공자의 어머니 안씨는 20살. 나이 차이가 몇이나요? 40년 이상. 그래서 사기에 뭐라고 그러냐?
야합이 생공자라고 했어. 야합. 공자 아버지하고 공자 어머니가 야합. 이게 합을 어떻게 주워가지고? 야합. 두 가지 중요한, 세 가지가 있을 거야, 있어서. 가장 거친 주가 들판에서 섹스를 했다. 제임스 레게라는 사람이 노력하면서 들판에서 섹스해서 공자를 났다고 했어요. 근데 과연 옛날에 그 들판에서 섹스해서 공자를 났나? 그건 좀, 그 사기 세금 같은 데는 가장 그게 온당한 주겠지. 보통 여자는 7이라는 숫자, 7의 숫자를 하는데요. 7. 옛날에 그랬어. 지금은 아니고. 남자는 8이야. 숫자가. 7달 돼야 저속된다든가. 여자가 빨라. 남자가 8달. 여자는 7살 되면 일을 갈어. 남자는 8살 돼야 일을 한다 그랬어. 여자는 7이 14세가 되면 임신이 가능하고 남자는 16세가 지나야 임신을 시킬 수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여자는 70, 49가 되면 임신이 안 돼. 음도절이라고 했어. 남자는 88, 64까지는 임신시킬 수가 있어. 이게 요새 전혀 안 맞아요.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거 뭐 여자 50 넘어도 임신 가능하고 남자 70도 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숙량은 88, 64가 넘어버렸어. 64가 넘었고 그래서 후처입니다. 공자 어머니가 후처입니다. 공자는 그리고 중리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중자 안 붙여요. 첫째 아들은 백자가 붙지. 백중, 그 다음에 둘째가 중리니까 둘째 아들. 그리고 공자는 형님이 계셨고 형님의 딸이 있었어. 논어에 나와. 이기 형지자 처지. 형님의 딸,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부인으로 줬다. 시집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형님의 자제가 딸이 있었어. 자기 형님 딸을 시집 보낸 얘기가 논어에 나와요. 그러니까 중이야. 니구산에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자나 이름은 출생과 관계가 있어. 이 공자는 니구산과 연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본 사람 그 공자 작가 같은 사람 공자가 공자의 어머니가 니구산의 무녀였다. 숙량을과 어떤 사통을 하든지 그래서 후처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다. 그게 공자다. 그게 공자 자기 아버지 묘소를 몰랐다. 어려서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게 자기 아버지가 어디 묻힌지를 몰라서 물어서 찾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거죠. 갑자기 그래서 자가 중리야. 중리. 둘째이기 때문에 이 중자를 붙였고 니구산과 관계가 있든지 하여튼 니자를 중리. 자를 그렇게 붙여서 불렀어요. 자나 명은 옛날 사람들은 그냥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출생과 관계가 있어요. 공자들 이름이 리야. 리야. 이게 무슨 리? 잉어리자. 자는 공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 잉어리고 자는 마디인 물고기요.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만물고기. 아마도 많은 추석이 그런 사실일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후가 임금이 공자한테 살아있는 잉어를 선물했어요. 그래서 제후한테 그 선물 받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거든. 그래서 마침 태어났을 때 그 기념적인 일이 있어서 아들을 백월하고 자를 붙이고 이름을 위답했어요. 이게 자예요. 이런 게. 자와 명이 함께 쓰였죠.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몰라서 그래서 자라, 도라고 자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강, 위지, 명활, 대 억지로 이름 붙여서 그건 큰 것이다. 이렇게 큰다. 강, 억지로 이름 붙이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한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인다는 건 뭐예요? 특징하는 거예요. 딴 것으로부터 이름을 붙임으로써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자, 나는 아무개다. 그 이름이 붙기 전에는 그냥 뒤섞여 있는 것 속에
하나야. 존재가 드러나지가 않아. 그 존재가 이름이 붙기 전에 드러나지 않아요? 한번 있어봐. 갑자기. 꽃이라는 시 아시는 분? 꽃. 김윤수가 지은 시인가? 꽃. 김윤수 꽃이라고 얼른 찾아봐요. 요거 요새는 얼마나 좋아. 김윤수 꽃. 누가 제일 빠르나 찾아보자. 김윤수가 시인. 김윤수 꽃. 잘했어요? 내가 잘못 알았나? 시인은 이름은 잘못 알았나? 잘못 알았나 보다?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꽃시라는 시. 소설하고 뭐 음악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김춘수. 아이고. 김춘수의 꽃인데요? 김춘수야. 무슨 새 꽃이에요? 김춘수야. 아이 참내. 김윤수래 뭐야 이게 뭐야. 자, 그게 내가 갑자기 이름하니까 김춘수 꽃.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지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그렇죠? 네. 이름을 붙임으로써 의미가 생겨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게 이제 이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뭔가를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됩니다. 이름 붙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이라는 것들이 이름을 붙임으로써 분명해지고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 도라는 것은 그렇게 부채화되기 이전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붙일 수가 없어요. 이름을 붙였다면 부채화가 되고 하나의 의미를 가져. 이거 꽃은 저 굉장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이게 또 무시할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름에 걸리면은 장애가 되지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또 그만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 이 두 측면을 중도적으로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봐요. 노자적인 입장에서는 근원 도를 얘기하니까 이름 붙일 수 없다. 억지로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각각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걸 또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뭘 얘기하는 대목이냐? 그렇게 구체화된, 형상화된 이 복잡한 세계로 나오기 전에 근원, 이것에 대한 통찰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걸 잊지 않고 이 바탕 위에서 세상을 쓰지 않고 세상에 이름 붙여진 그 후의 세상에 매달리게 되면 정말 심란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삶은 어때요? 계속 이름 붙여진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옳다 그르다 이거 크다 작다 이러면서 난리를 이기니까 노자는 자꾸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그 이름 붙여지기 전에 같이 부여하기 전에 근원을 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상이 바로 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것을 갖다가 억지로 도라고 부른다. 그거 잊지 말라. 너희들 하는 행위 그 도라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어찌 보면 거기에 매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노자의 시각. 그 여기는 그 얘기를 하는 대목이거든. 그러니까 대라고 붙이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 도의 그 대라고 붙이기도 하고 도라고 붙이기도 하는 그 근원의
그 작용을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대활서. 큰 것은 서. 떠나간다. 이것도 뭐 떠나간다고 할 것. 떠나간다. 간다. 작용해서 쭉 이어져 나간다. 서도. 여기 주에 보면 내부 서도. 무상처소야. 상처소. 항상 고정된 자리가 없다. 도라는 것은 한데 머무르지 않고 계속 간다. 흘러간다. 도라는 거는 이거 딱 머물러 있으면 한 군데 있으면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속에 작용으로 드러날 뿐이지 사실은 고정된 처소가 없다. 이렇게 도를 형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활원. 그렇게 작용해서 끝없이 천하에 유행하고 작용해야 되면 그것을 멀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득하게 끝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어.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온다. 끝없이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작용은 언제나 이 간데 반대 돌아온다. 이게 도교상에서 가장 주역하고 통하는 근본 원리가 월급필반. 어떤 사물이든 크게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원이라고 하는 데서 끝나서 그냥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돌아온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짓이에요. 돌아와요. 보기작용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순환 돌아와 여기. 그래서 끝없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 내려오게 마련이요.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주역에도 그래. 무왕불복이야. 무왕불복. 가기만 하고 무자는 주역에서 물론 이렇게 쓰는 거야. 왕하고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거. 주역에도 그렇죠. 그게 끊임없이 작용하는데 결국은 또 돌아오는 것이 도의 작용이다. 아니죠.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 뒤가 재밌어요. 그런 까닭에 도대, 천대, 지대, 왕역대. 도가 크다. 그 다음에 큰 걸 하늘이 크고, 그 다음에 땅이 크고, 그 다음에 왕이 크다. 왕이 크다. 사실은 그 왕은 사람의 대표예요. 사람의 대표. 제가 왕이에요. 왕은 그냥 단순히 그냥 왕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대표자로 지금 왕을 들고 있어요. 그건 뒤에 나와요. 가장 천지가 가장 큰 것을 얘기하면 도, 그 다음에 땅,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왕.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에 보면 도가 크다는 것은 모든 천지를 감싸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고, 하늘이 크다는 것은 덮어주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고, 땅이 크다는 것은 실어주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며, 왕이 크다는 것은 다스리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왕을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해석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역중, 역이라는 건 뭐예요? 역이라는 건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세상을 그냥 역이라고 불러요. 번역 가운데 네 가지 큰 것이 있다. 그러니까 도천왕요, 도천지왕 네 가지가 있다. 네 개의 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이 그 자리에 하나를 차지한다. 이거예요. 왕이 하나를 차지한다. 여기 주가 굉장히 길어요. 한번 번역된 거 읽어보죠. 네 개의 큰 것은 도, 하늘, 땅, 왕이다. 명칭이 있다면 그 궁극이 아니다. 도라고 말하면 말미암는 것이 있다. 그러나 말미암는 것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도라고. 그러니 말미암는 것이 있은 다음에 도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런 도는 일컫는 것 중에서 큰 것이다. 하사고 특이한 거요. 일컫는 것 중에서 큰 것이니까 일컨의 의미 없는 것은 그걸 넘어선 거예요. 큰 것이다. 무엇이라고 일컬을 수도 없을 정도로 큰 것만은 못하다. 일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으니 그것을 역이라고 합니다. 역 가운데 큰
영역이라고 가장 바탕, 역을 여기서 바탕이라고. 그 가운데 있는 것 빼고 그 있는 것들이 놓여있는 바탕. 이걸 역이라고 여기서 특별히 의미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이라고 한다. 하늘, 땅, 왕은 모두 무엇이라고 일컬을 수 없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있으니까 무엇으로 일컬을 수 없는 바탕 되는 그 위에 여기 그 바탕이고, 바탕 가운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왕이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왕이 그 네 가지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요거는 의미가 재밌어요. 그러면 역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을 읽어봐요. 인법지, 사람은 땅을 본받고, 지법천, 땅은 하늘을 본받고, 천법도, 천은 도를 본받고, 도법자연, 도는 저절로 그렇게 됨을 본받는다. 요건 아주 유명한 구절이요. 요것이 인법지의 인의 대표가 왕입니다. 인의 대표가 왕이에요. 요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인법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왕법지와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궁극에 있는 존재. 옛날에 왕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적인 왕도 있지만은 동양의 학술을, 이 중국의 학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장자에 나온 말이에요. 장자에. 내성외왕지도 하고 있어요. 중국의 학술 전체를 딱 장자에 표현해요. 장자 천지편이다. 내면적 한 개인으로서는 성인이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왕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성을 통해서 자기 완성을 피하는 것이야. 성인은 자기 완성, 외왕은 왕이 되면서 인간 세상을 완성시키는 게 외왕.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 유학에서는, 유학의 뭐 학문은 뭐예요? 수기? 유학을 다른 말로 하면 수기치인지도다. 자기를 닫고 남을 다스리는 수기치, 내성예왕지도 하듯이 수기치인지도 이렇게 부르는데, 내성예왕지도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수기치인지도하고 다를 것이 없어. 자기를 닫는 것의 궁극이 내성이야. 성이 되는 것이고, 치인, 남을 다스리는 궁극이 외왕.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관념적이다라고 뭐 얘기하고 서양 사상은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동양 사상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사상이야. 자기를 완성시키고 세상을 완성시키려는 학문이 바로 동양 사상. 장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장자가 세상 정치하고 가장 관계없는 것 같은 사상이죠. 근데 장자 천지편에서 바로 내성, 모든 학술을 통칭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성의 왕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네 개, 권역 중에 네 가지가 크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도, 천, 지, 왕. 요걸 거꾸로 하면서 인법지라고 했죠. 왕법지나 거의 통해. 인법지. 그 다음에 지법천, 천법도. 그렇죠. 도법자예요. 자연이 마지막에 하나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사람, 땅, 하늘, 도. 네 개 큰 거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법자연. 자연은 네 가지 큰 것 중에 안 들어있었어. 그렇죠? 네. 뭐야? 사실은 이게 역에 해당한다고 적은 거예요. 역중유사례. 스스로 그런 참 이름 붙이지 않은 저절로 그라 그 큰 영역이라는 속에 큰 것을 네 개를 들으라면 얘기다. 저는 이걸 그렇게 읽습니다. 이게 그렇게 읽어야 역중유사대라는 말이 있고, 그 왕이 그 가운데 하나 낀다는 말도 그렇게 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아기가 맞는 요편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인법지하고 지법천하고 천법도하고 도법자연,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여기까지는 사실은 꼭 그거 단계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꼭 땅만 본받습니까? 그래? 나는 그 단계는 그냥 설정이라고 봐. 사람은
뭘 본받아요? 얘기하면은 인격의 완성자인 왕은 뭘 본받느냐? 왕이 진정한 왕이 되려면 궁극적으로는 도를 본받아야 돼. 근데 네 가지를 나누다 보니까 그 설정으로서 도 이전에 가장 우리가 크게 보는 지와 천을 설정했다. 그게 인법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왕법지와 통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인간의 가장 내속 여왕이라고 했으니까 인격의 완성에서 일적으로 세상의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는 존재가 왕이야. 그 왕이 되는 존재나 그 사람의 궁극이지. 왕은 여기서는 궁극적인 가장 훌륭한 인격을 이루려면 뭘 본받아야 되냐? 결국은 도에 따라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에서 도로 나가지 않고 중간에 지와 천을 꼭 지가 천을 본받는다는 그런 건 없어요. 원래 주역 같은 데 보면 천지는 함께 작용하니 쌍으로. 그런데 역시 천을 지보다는 위에가 크죠. 왜 음양으로 보면은 양은 하늘이고 음은 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고대 사상에서는 하늘을 약간 위에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개의 설정을 단계를 설정해서 사람, 땅,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도. 이 단계로 나누고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마지막 도법자예요. 네 가지 크다고 한 것 왜 갑자기 자연을 탁 등장시킵니까? 자연은 뭐예요? 여러분, 자연.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거 자연이죠? 우리가 왜 그걸 자연이라고 부를까요? 왜 자연이라고 불러요? 저절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은 스스로 그렇다.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그렇다. 그건 사실은 말 안 한 거와 다름없어. 뭐가 자연인지 아무도 몰라. 그렇죠? 자연이 뭐예요? 그냥 그렇다요. 저절로 그렇다. 그냥 그렇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 이게 자연이에요. 이것이. 이름 붙일 수 없으면 사실은 자연이라는 건. 나머지는 다 이름 붙일 수 있지만 자연은 사실은 저절로 그렇다라는 어떤 속성을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연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은 지금 자연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연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 자연인가요? 이 자연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사람의 자연은 뭔가요? 인위적인 것과 자연은 구별되나요? 어디서 구별되나요? 지금 자연을 얘기하려면 뭘부터 생각해야 되냐? 자연과 대척적인 개념이 뭐예요? 인위. 인위를 대척적, 자연과 인위를 둘러보는 겁니다. 노자의 측면에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것과 그걸 넘어서는 게 자연이에요. 그러면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인위입니다. 모든 우리가 인위 영역은 전부 이름이 시작이에요. 구별함이 시작인 인위. 그럼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억지로 이름 붙여서 도라고 한다. 도도 사실은 인위 영역으로 들어가. 이름 붙였다면 인위야. 그러면 자연이라고 하는 건 이름 붙이는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나 저렇게 말. 인위와 자연을 나눈다면 이름과 이름 없음을 한다면 이름 없으면 자연에 해당해요. 이름 있으면 인위예요. 요게 바로 노자 사상의 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난 나중에 예전에 고민했던 게 있어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구별하고 그러는 건 사람의 자연 아닌가? 여러분 타고나기로 자꾸 구별하게 만들어졌잖아. 맹자가 사람에게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건 노자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인이야.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건 사람의 자연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의 자연에는 노자가 인이라고 했던 것도 사람의 자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자연과 인을 너무 구별하는 것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나는 헷갈리죠. 맹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 네 가지 마음이 없으면 사람 아니라고 그런 거야. 축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없으면 이거 사람 아니야. 사람이라면 자연 본래적으로 가진 마음이니까 그건 사람의 자연 아닌가? 사양하고 따지고 축은지고 그럼 인의 예지는 사람의 자연 아닌가요? 여기가 좀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육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자연스러움은 오히려 도덕적인 것이 사람의 자연이야. 도덕을 따지고 시비 따지고 하는 게 사람의 자연이야. 그럼 노자는 그런데 그걸 자연 아니라고 했어. 자, 요 지점을 우리가 노자를 읽으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요 지점을. 육아적인 것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니라 육아적인 틀에 들어앉아서 이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노자는 지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비 안 따지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시비 따지고 자연스러움이야. 이것까지는 인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모든 우주 전체까지 이 관념이 옳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인이라는 한계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확실하게. 사람이란 존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람이란 존재는 노자나 장자가 보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야, 다른 존재하고. 장자는 뭐라고 했죠? 대장장이가 쇠를 녹여서 뭘 주문을 만들어서 뭘 만들려고 하는데 쇳덩어리 하다가 팔짝팔짝 뛰면서 나는 명검이 되고 말 거야, 명검이 되고 말 거야 팔짝팔짝 날뛰면은 대장장이가 이 재수없는 쇳덩어리라고 집어 던질 것 같아. 맞죠? 장자의 입장, 그건 비유야. 사람만이 세상에서 영장이고 존귀하다. 이게 바로 무슨 소리냐? 대장장이 마음대로인데 지가 나는 명검 되고 말 거야 하고 날뛰는 존재하고 맞잖냐? 사람만이 사람의 표준이 세계 우주적인 어떤 자연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그 관점이 딱 서는 순간에 사람의 자연이 인이가 돼. 그러고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우리만 독야청청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작용하는 순간에 인간은 지구의 암세포. 그래요. 그런데 그런 관점을 조장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기독교 스스로의 반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기독교 스스로 반성하는 대목이야.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야훼가 쭉 일주일에 걸쳐서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놓고 숨을 불어넣고 뭐라고 했어요? 지배하고 번성하라. 그게 이제 그 원어는 난 모르겠어요. 지배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읽어보면 만물을 지배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기독교인들의 관념 속에는 인간은 특별한 존재야. 만물을 지배하고 번성할 권리를 가진 존재다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기독교계에서는 반성을 합니다. 이거 뭐 잘못 읽었다. 지배하고 번성하라는 게 도구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화를 통해서 뭐 하라는 얘기였다고 읽어야 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이 기독교적인 인간만을 독특한 위상을 딱 부여해버리고 인간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딴 자연까지도 확대가 되려고 할 때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이 기독교적인 관점이 대표적으로 작용돼서 나오는 서양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인간뿐이다. 나머지 모든 자연은 신이 인간을 위해 설계한 정묘한 기계장치다. 이게 데카르트죠.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이런 관점들이 서양의 어떤 과학 문명을 이루어가는 그 서양 사회 속에 기독교를 통해서 뿌리박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시비 따지고 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 인간이라는 벗어날 수가 없을지 모르는데 그것에만 탁 집중을 해서 인간만을 존귀한 존재, 독특한 존재, 자연과 떼어서 인간을 볼 때 정말 심각한 인위, 노자가 경계한 인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그것에 의해서 굴러가고 인간이 지구의 암세포처럼 살죠. 암세포처럼 살죠. 뭔가 다른 생명들과 조화를 이루고 함께 가야 된다는 의식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럴 때는 이 노자사를 한번 봐야 돼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노자사상을 정말 심도 있게 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근원이 되는 자연, 인간을 포함한 전체 자연,
이것을 보는 큰 시각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 도법 자연까지 갈 때 제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연이 또 자연이거든. 그런데 또 인간만을 다른 것과 똑 뛰어넘는 그런 사고가 할 때 그 자연이 아닌 것이 되고 지독한 인위가 되어서 자연을 깨트리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근데 늘 경계하듯이 이 노자상 좋다고 빠지면 큰일 나요. 갑자기. 그러나 우리 삶을 한 번은 돌아봐야 돼. 우리가 진리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리를 확실히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이렇게 안 살지도 모르는데 저는 언제나 저를 포함해서 진짜 솔직한 느낌이에요. 우리는 허무의 바다에 떠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확실히 아세요? 100% 알아요? 모르죠? 일단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전부가 허무의 바다에 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무에 빠지지 않는 것. 허무에 빠지면 안 돼요. 허무의 바다라는 걸 인정하는 겸허 속에서 그래도 자기 뭔가를 세워나가고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것을 지점을 놓으면 큰일 나요. 허무의 바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마치 든든한 바탕이 있다고 설치는 사람은 나는 보기 싫어. 그 교만한 사람. 겸손해야 돼. 우리는 정말 대성인 아니고 한 이상은 우리는 허무라는 큰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러나 그 허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 두 개의 자세를 겸하게 갖춰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길이 아닐까. 그럴 때 그런 시각에서 노장사상은 상당히 우리 삶 전체를 조명하는 어떤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감사합니다. 큰 소리를 빵빵 치고 가네. 아이고.